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선일보에서 오래 근무한 송영복 사장이 동부인하고 찾아왔는데 마침 이 프로를 하게 돼서 아무 손님도 없을 때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가까운 사람들이 왔는데 한번 하는 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또 주제가 재밌는 게 있어요. 뭔가 안에 이 상속세를 그렇게 끈질기게 받아내는 건 잘하는 일인가, 우리 정부가? 상속세라는 건 타당한가? 이미 세금을 냈지 않냐? 그거 다 또 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상속세를 안 내려면 어떤 기관에 기증을 한다든가 그밖에 안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기증하면 안 되냐? 아들은 좀 낫게 살면 안 되냐? 이런 논리가 말이에요. 내용이 고집된 것 같단 말이에요. 상속세는 뭐 절대로 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린 서양을 많이 보았지만 오늘 그렇게 상속세가 심해가지고 재벌의 이 손자는요 상속세 때문에 벌벌 떨어요. 뭐 얼마를 내라고 그러는지 모르니까 그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속세를 계속 받아야 되냐? 그건 후진국의 모습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서 무슨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서양의 경우를 보면 취직을 해서 한 30년, 40년 근무를 하면서 그 집값을 다 물어요. 다 물었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집이 되는데 그때는 그걸 아들 명의로 바꿔줘도 되는 거지. 아이 그걸 따져서 상속할 때 반드시 얼마를 내야 한다. 얼마가 아니라 굉장히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상속세를 안 내려고 유능한 그 변호사, 세무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덜 내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한심한 상태를 보면서 전 상속세를 좀 안 받는 나라가 돼야 아들, 딸에게 뭐 남겨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겨줄 수 있는 거 무슨 뭐 화단 하나라도 남겨줘서 뭐 장미꽃을 평생 키웠다. 너도 키워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 세금을 다 받아들인다면 그게 어렵지 않느냐. 요새 나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상속세를 철폐하자. 왜? 한 번 세금 낸 사람에게 또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무리한 일 아니냐. 또 그런 일로 연유하여 이 문재인은 4차 코로나 대확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런 주장이 강해 지금. 근데 나더러 뭐 농담 비슷한 거지만 아니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물러나라고 그러면 또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가요? 그건 뭐 종잡을 수 없는 건데 문재인을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그 말만 쉽게 뭐 물러나라 그러지만 물러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그러고 그래도 책임지고 끝까지 하고 물러나라 이래야지. 아 빨리 물러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고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자격이 없는가 하니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유력한 그런 인물이 돼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딴 걸 잘해요. 뭐 민족끼리 만나자든가, 뭐 갑자기 뭐 판문점에 만나서 트럼프도 불러다 댄다든가, 그런 거에는 능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끌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유능한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유능합니까? 또 나는 늘 의심스러운 게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랐는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누구인가? 친구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교육받았는가? 뭐 다 파고했지만 나오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난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걸로 뭐 그만두라는 말하기도 싫고요. 마무리라도 잘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단지 이것 때문에 내가 코로나 정책이 실패해서 내가 물러납니다. 그것도 곤란한 게 우리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통령 없이 삽니까? 다시 뽑아야 됩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만은 문재인이 이 코로나 이런 현상 때문에 그걸 그만둔다는 거, 그만두지 않게 해야지. 도와서 어떻게든가 끝을 내게 해야지. 이걸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밀어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자격은 없지만 그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선두에 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북과 견주가 나가는 데 있어서 이북은요, 정치 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구의 상당한 수준의 정치학자도 대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하도록 이끌고 나가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장차 한반도도 통일이 되고 이 한반도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지도자를 골라야 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새 뭐 문재인이 곤란한 고비에 가는 건 사실이죠. 너무 정치를 모르니까. 이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반드시 이 다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돼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고생하는 거, 그 사람은 순전히 약점이 그런 데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할 용기도 없고 또 그걸 살아보는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뭐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충고가 있어요.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일본이나 미국과 가까이 지내서 그 체제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나가면은 당신이 위험한 고비에 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로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책임은 다 끝내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반드시 이 다음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평소에 문정부가 그렇게 탈원전 떠들어대더니 한번 보세요. 결국 자기들도 급하니까 믿을 거라고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 정권들 시절 조금이라도 우리가 늘려놓고 손을 봐놨던 원자력 발전소마저 없었더라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이른바 블랙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블랙아웃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규모 전력난이 실제로 바로 우리나라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렇게 탈원전을 외치던 문정부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원전을 재가동할 거라고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다라고 하죠. 예정보다 더 빠르게 점검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빨리 재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따로 없죠.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 네티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쪽 지지자들은, 대캐문들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마라. 지금 전력난이 오는 이게 다 너희 문프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100% 맞는 말이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비극이고 또 동시에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웃집에 불이 난 줄 알고 우리가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우리나라 얘기였다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 소리였던 거야. 자,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불과 5일 전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쳐댔습니다. 이게 불과 5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여기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툭 하면은 이제 탈원전 공격으로 연결지어서 안타깝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은 죄가 없고 억울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는 과연 어땠나요?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전국의 각 지역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에어컨을 켜라 혹은 에어컨을 꺼라 이러면서 공공기관 에어컨 규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전력 소모량을 뒤늦게 이제 줄여보겠다라는 한심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이렇게나 노답이고 답이 없으면서 틈만 나면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유통기한이 불과 며칠도 안 가는 이런 거짓말을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이 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들이 어리석으면은 이렇듯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자, 지난 2018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정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더니 허둥지둥 원전 5기를 더 돌리고 있다. 보이십니까? 자, 당시에도 전력 수급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정부 원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자, 2018년 기사입니다.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더라면 2021년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침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은 후회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후회할 때는 이미 그때가 늦은 겁니다. 맞아요. 후회하면은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나라의 국민들은 후회를 해야만 합니다. 잘못 뽑았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번 내려버리면은 나라의 곳간이 비고 수십 년 동안 공들었던 탑이 무너져 내리는 거 정말로 한순간이구나. 이거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탈원전은 문재인이가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만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은 소위 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거, 제가 지금 첫 번째 네모 박스를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유지비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비유하자면은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유명한 스포츠카로 우유나 채소 같은 농산물들을 배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배달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가능하기는 한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보다 목적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 비용이 이런 친환경 발전들은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대비 1000배가 넘는 1000배 이상의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마저도 날씨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 추위나 이상 더위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도 소위 친환경 발전이라는 것은 전력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요, 장점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 생산량에 비하면 아주 좁은 면적만 있어도 충분하고 발전 단가도 저렴해요. 여기다가 날씨와 기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년 365일 내내 최소한의 관리 인원으로 국가에 필요한 만큼 전력 생산량을 얼마든지 발전소의 한계 수치에 가깝게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금 효율적이고 저렴합니까? 원자력을 이렇듯 국가발전 전체 퍼센트의 중요한 메인 베이스로 점점 더 늘려주면서 깔아주고 여기에다가 즉각적으로 발전량과 가동률을 조절하기 쉬운 화력발전소를 적당히 함께 섞어서 운용을 한다면 국가 전체 전력 수요에 매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효율성과 합리성입니다. 국가 운영,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동시에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길게 보면은 나라 안에 돈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는 게 우리나라인데 언제까지 지구 반대편에서 비싼 기름을 수입해와가지고 화력발전소에만 이렇게 큰 비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존을 할 겁니까? 화력발전소 돌리는데 그 귀중한 휘발유, 물론 발전할 땐 휘발유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언제까지 화력발전소 돌리는데 그 귀중한 석유를 수입한 석유를 다 돈을 태워버릴 작정입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0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한국이 탈원전 기조를 5년만 더 가버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와 핵심 부품 조립도 못하는 신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느냐? 문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던 탄탄한 관련 부품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줄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면은 우리는 나중에 원자력 발전을 뒤늦게 선택하려고 해도 핵심 부품과 인재들을 다시 수입해와가지고 써야 될 판입니다. 이 거대한 죗값을 도대체 누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문씨를 감방에 뒤늦게 보낸다고 한들 이 거대한 죄와 국민 혈세의 낭비가 사실상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국은 모두 이렇듯이 현실에 눈을 뜨고 있고 원전 투자를 해마다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원전 산업은 우리 한국의 미래와 현실에 있어서 필수이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미래 수출 먹거리와도 같습니다. 이거를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왜 포기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지금 이 나라의 망가져버린 현실을 한번 보세요. 전기가 부족하고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밑돌고 있고 에어컨 키는 것까지 지금 국민들이 산업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이상적인 달콤한 미래가 있습니까? 기본소득이요? 4차 산업혁명이요? 혁신이요?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정치적 구호 따위는 공허한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문정부의 수많은 잘못된 경제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5년 전 대비 제조업계의 전력 수요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는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력 수요는 지금 5년 전 대비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라 산업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문정부가 그만큼 제조산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전반적으로 박살내놓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제조업 전력 수요가 줄어들었는데도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5년 전보다 전기 수요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계에서 감소를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분야의 전력 수요량이 감소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전기는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독재를 하는 정부였다면 당연히 해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진작부터 있는 그대로 내다보고 10년도 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늘려왔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20살 때 학생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장을 해봤던 게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민주당이랑 환경단체가 만약에 반대질을 해대면은 저 같은 사람이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것들의 궁뎅이를 뻥 하고 걷어차버리고 불도저로 싹 다 밀어버리는 한이 있었어도 진작에 원자력 발전소를 팍팍 밀어붙였겠죠. 내가 만약에 국가 지도자였더라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이득을 봤을까요? 그렇죠. 국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누진제도 진작에 거의 대부분 지금쯤이면 없애버렸고 한여름 무더위나 한겨울 추위에도 에어컨과 히터를 필요한 만큼 빵빵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이 틀 수가 있었을 겁니다. 15년 전부터 제 말대로 했더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수출 기업들도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저렴한 전기가 대량으로 공급이 되었더라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도 많은 이득을 받겠죠. 지금도 저렴한 이 산업 전기 요금을 더 저렴한 단가로 낮춰줘가지고 수출 단가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기업도 편하고 공기업도 편하고 국민도 편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적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적. 이게 바로 진정한 혁신이고 국민 복지고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정부는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당시 저는 그때도 이제 그 사실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벌써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 보고 화석연료를 그만 쓰라면서 벌써부터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연 1조 원이 넘어가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결국 저것까지 부담해가지고 없는 돈을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유엔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보고 탄소 배출량을 더욱더 엄격하게 줄이라고 빡빡하게 검열하게 타이트하게 될 겁니다. 타이트하게 검열하게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간판만 선진국이라고 타이틀 바꿔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실질적인 실리를 챙기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이 요금 값비싼 요금 청구서는 금방 우리나라에게 날아오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허영심과 사치를 부린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다라는 것입니다. 허영심과 사치를 부린 대가가 뭐다? 그렇죠. 카드 청구서가 날아들고 현실이 참담하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 이제 이런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백마탄 초이는 저 너머에서 호련히 갑자기 등장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들 스스로가 먼저 최소한의 의식이 깨어나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백마탄 초이디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뽑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건이 이번에 터졌죠. 어떤 분들은 김경란 씨랑 김경수 지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아나운서 김경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 씨는 과거 KBS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 스펀지로 얼굴을 많이 알렸죠. 그리고 난 뒤에는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발표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김경란 씨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두 명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 전부 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 정치인입니다. 도대체 김경란 씨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누군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경란 씨는 과거 KBS의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경란 씨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건 스펀지에 출연해서였습니다. 그렇게 KBS의 간판 스타였던 김경란 씨는 2012년도에 프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리 선언하고 김경란 씨가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경란 씨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프리 선언하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독서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나운서라서 너를 좋게 봐주는 것이지 방송인이 된다면 너는 금방 잊혀질 것이다. 이런 독서를 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런 식의 모습만 보더라도 김경란 씨의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저런 얘기하는 건 독설 축에도 들어가지 않죠. 무슨 일본의 앞잡이 같이 생겼다, 일본 순사처럼 생겼다,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듣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독서를 들었다고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울음을 터뜨릴 정도니까 김경란 씨가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프리 선언하고 난 뒤에 2015년도에 김경란 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바로 김경란 씨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남자입니다. 바로 김상민 국회의원이죠.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사람 전부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봉사활동도 그렇게 같이 하게 되다가 3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만나고 난 뒤에 결혼을 한다? 너무 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했던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이제 용도인 것이고, 사실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란 씨가 3개월 동안 교제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이혼했던 상대방,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2012년도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는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김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다 내조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빠르게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김상민 의원 측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19대 내가 국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조가 좀 필요해서 아내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난 뒤에 김상민 의원은 아내 덕을 보기는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활동을 할 때 아내 김경란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었죠. 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김상민 의원을 보게 되면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인데, 이런 모습이 김상민 의원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상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년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창설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김상민 의원이 청년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죠. 그리고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김상민 의원이 애당초 국회의원이 되는 데 있어서도 선거에 나가가지고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김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박근혜의 덕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상민 의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떨어지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김상민 의원은
되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아예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하게 되죠.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게 새누리당인데, 물론 당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라 그래서 당을 버리고 새로운 당으로 간다,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김상미 의원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분이 과연 김경란 씨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 김경란 씨가 이혼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남편은 직업 정치인이고 자기는 또 프리 선언했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김경란 씨가 이혼 심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는 겁니다.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이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던 것인데요. 나중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김경란 씨가 직접 해명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힘들다, 그거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이혼하고 난 뒤에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김경란 씨. 그 김경란 씨가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황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한 예능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히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같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해당 프로그램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 그거를 지금 방송으로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김경란 씨가 아까 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무당과 상담을 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그저 무당분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김경란 씨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순탄하게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그런 얘기 믿지를 않거든요. 김경란 씨 인생이 순탄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건이 이번에 터졌죠. 어떤 분들은 김경란 씨랑 김경수 지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두 분의 얼굴이 좀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김경란 씨의 사촌 오빠가 김경수 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댓글 조작에 대해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다시 수감이 됐고요. 2028년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김경란 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김경란 씨야말로 가장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주변에 두 사람이나 정치인이 있는 것이죠. 한 명은 남편이었던 것이고 한 명은 또 친척 오빠입니다. 말도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김경란 씨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무당의 얘기를 듣지는 마십시오. 김경란 씨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하도 그런 컨텐츠 많죠, 그렇죠?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전봐주는 그런 식의 컨텐츠 있는데 제발 그런 것 좀 보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미래가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거기 뒤에는 금전적인 개인적인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김경란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무당은 찾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김경란 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생활인데 이거는 검증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 당시에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마타도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돼 가지고 논문과 관련된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혼하기도 전에 김건희 씨가 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조국 전 장관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국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식의 가족의 지금 비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조국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근데 두 가지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언론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에 대한 폭로를 지금 했는데요. 그 언론사는 다른 언론사가 아니라 한겨레입니다. 뭔가 좀 걱정이 좀 되시죠, 그렇죠? 한겨레 이미 전적이 있는 그런 언론사인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한겨레가 어떤 식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을 지금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한겨레가 이번에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윤석열이 2011년도 삼부토건에서 골프 접대와 향응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삼부토건은 이름이 꽤나 잘 알려져 있는 건설업체이고요. 거기에 회장이 바로 조남욱 회장입니다. 삼부토건, 조남욱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하게 여겨지신다면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한 그거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삼부토건 조남욱 씨가 등장을 했었죠. 뭐였습니까?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호텔이 바로 강남 르네상스 호텔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지하에 있는 클럽에서 김건희 씨가 무슨 근무를 했다라는 식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에서 조남욱 회장이 김건희 씨를 만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용 비서로 발탁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얘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한테 양재택 검사를 이어주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재택 검사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크로피스타 여기에서 두 집 살림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였죠. 김건희 씨를 전용 비서로 발탁을 하고 그리고 양재택 검사랑 이어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겨레가 제시하는 게 뭡니까? 그 조남욱 회장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도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조남욱 회장의 스케줄표예요. 보시게 되면 2011년도 4월 2일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운동해가지고 최 회장 그리고 윤검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요. 아웃코스로 강남 300cc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게 지금 골프 모임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 회장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를 뜻한다라는 것이고 윤검은 윤석열 검찰을 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겨레는 지금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남욱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조남욱 회장의 스케줄표 그게 다입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제기가 된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뤄졌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골프 문제가 언급이 됐었죠. 2010년도 중수 2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한테 줘버리고 골프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는 지금 저때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던 해명, 그 해명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또 스케줄표입니다. 스케줄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1년도 8월 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찬이라고 한 다음에 윤 검사라고 지금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0년도에 중수 2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골프가 됐건 향응이 됐건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뭐냐? 스케줄표를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받았네. 이거는 뭐냐? 이렇게 지금 한겨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남욱 회장의 지금 선물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윤석열이라고 나와 있고 정육이라고 해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12년도 3월 달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검사, 대검찰청 별관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저 때가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언론사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과거를 지금 파헤치다가 그나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과거의 지금 만행이다라고 꼽은 것이 바로 지금 저것인데 저게 진짜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부터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간단해요. 진짜로 두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조남욱 회장이 뭐 정육이었나요? 아까 전에 그거를 줬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준 거를 갖다가 줬다고 적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저 지금 스케줄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 카드 잘 쓰게 조정해주는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줬다라고 하는 씨에 대한 과거를 지금 파헤치다가 그나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과거의 지금 만행이다라고 꼽은 것이 바로 지금 저것인데 저게 진짜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부터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간단해요. 진짜로 두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조남욱 회장이 뭐 정육이었나요? 아까 전에 그거를 줬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준 거를 갖다가 줬다고 적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저 지금 스케줄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뭡니까?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줬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뿐인 것이지 왜 줬는지, 왜 만났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골프 모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골프 모임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정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무슨 뭐 김연한법에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의 사실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겨레의 보도는 악의적인 오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한겨레가 얘기했었던 2011년도 4월 2일의 그 모임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남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10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골프를 치더라도 향응 같은 거 내가 받지 않고 비용은 항상 자기가 직접 부담을 했다는 거죠. 사실 저 얘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검사 생활하면서 골프를 치면 항상 자기가 실명으로 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골프를 친다라고 할지라도 돈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낸다는 것이죠. 한겨레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거 두 가지의 내용이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누구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증거라고 지금 내세운 게 뭐밖에 없어요. 그 지금 조남욱 회장이 적은 그 스케줄표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윤검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윤석열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적혀있는 수첩 그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뭐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당시에 고소까지도 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의치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과 보도문을 내놨죠. 한겨레뿐만입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 우리가 이미 겪었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성완종 리스트 기억나시죠? 그쵸? 정말 글자 그대로 일방적인 수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이 지금 쭉 적혀있고 자기가 돈을 얼마를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적혀있는 것이었고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저게. 결국에 근데 검찰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지금 다 혐의 없음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뿐만입니까? 안종범 수첩 기억나시죠? 그쵸? 안종범 씨가 일방적으로 적어놨던 그 내용 그게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랍시고 생 난리를 쳐놨는데 결국에 법정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상황입니다. 찌라시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안종범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완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널A 사건이 됐고 옵티머스 사건이 됐고 라임 사태가 됐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확인되지 않은 증인 그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 그게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정치 질입니다. 제발 좀 한겨레든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진보 언론사로서의 양심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할 겁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